자, 이제 지금까지는 용어 정의를 살펴봤고요. 이제 사업 주체가 나오겠죠. 476페이지 보면 주택건설 사업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사업 주체라고 적으세요. 사업 주체. 사업하는 자를 사업 주체라고 하는데요. 사업 주체는 1번에 등록 사업자가 나옵니다. 이건 등록을 받아야 되니까 민간이에요, 국가 등이에요? 그다음 민간이라고 적자. 민간이 많은 양을 지을 때 등록을 받습니다. 이제 박스 보면은 단독주택은 연간 20호, 공동주택은 연간 20세대, 대지는 연간 1만 이상. 이런 사업을 하는 자 일정 요건을 갖추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사업자입니다. 몇 개 이상 지을 때 등록하라고요? 연간이 붙어야 돼요. 연간 20, 1만 이상. 연간이라는 것은 1년에 공사한 총 물량입니다. 3월 달에 10개 짓고 5월 달에 15개 지면 연간 20개 이상이죠. 이런 민간업자는 일정 요건을 갖춰서 등록을 받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등록사업자입니다. 자, 이제 한 장을 넘겨주시면 02번에 비등록 사업자가 나올 거예요. 땡땡하고요. 국가 등이라고 적자. 국가 등은 등록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비등록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박스를 보면 1번에 국가나 지자체, 2번에 LH공사, 3번에 지방공사, 4번에 공익법인까지 나오죠. 여기까지는 완벽한 국가 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번과 6번을 묶어볼까요? 5번은 주택조합이죠. 주택조합은 민간이잖아요. 그럼에도 왜 비등록 사업자다? 괄호 속을 보세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된다고 되어 있죠.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했다면 또다시 등록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등록사업자입니다. 6번에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그러니까 회사 사장이라고 봐야죠. 그자도 민간이잖아요. 그러나 괄호 속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조합이나 고용자는 민간이라 할지라도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하니까 또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등록사업자에 들어가고 있다. 이제 오른쪽 봅니다. 맨 위에 공동사업주체가 나오죠. 공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1, 2, 3 세 가지가 나오는데 셋 다 누구랑 공동으로 한다?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묶어주세요. 임의라고 적으시고 임의, 3번은 의무라고 적으세요. 그래서 1번, 2번은 뭐냐면 토지 소유자나 등록사업자 또는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로 끝나죠. 그러나 고용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확인해 보십시오. 그죠? 고용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는데 왜 하필 고용자는 의무적 공동일까? 회사 사장이 많은 양의 주택을 진다는 건 자기가 살겠다는 의미가 아니죠. 부하 직원에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충 지을 수 있고 부실공이 우려되죠. 그러니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을 막겠다는 겁니다. 자, 이상 이제 사업주체를 정리하면 민간을 뭐라고 한다? 등록사업자. 몇 개 이상 지을 때? 연간 20, 1만 이상일 때 등록받아라. 이제 국가 등을 뭐라고 한다? 비등록사업자. 이제 공동사업주체는 셋 다 누구랑 공동으로 한다? 등록사업자. 그러나 토지 소유자나 조합은 임의적 공동이고 고용자는 의무적 공동이다. 이렇게 딱 정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03번으로 갑니다. 주택조합이 나오죠? 별표 하나 딱 세요. 이것도 매년 출제가 됩니다. 자, 조합하면 뜻을 같이 한 자가 모인 거예요. 주택을 지찰하고 모였으면 바로 주택조합입니다. 주택조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죠.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딱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를 주택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역조합은 뭐냐면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주택을 마련하게 설립했다고 합니다. 주택을 마련하게 설립했으니까 이건 무주택자가 원칙적인 조합원이 될 것이다.
또 주택을 마련한다 그랬으니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얘기죠. 또 뜻을 같이 한 자가 모였으니까 이건 동지끼리 모였다. 동지끼리 모였기 때문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조합 만들 때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직장조합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주택을 마련하게 설립했으니까 이것도 무주택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얘기죠. 뜻을 같이 했으니까 동지끼리 모였다.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두 가지는 공통성이 있어요. 근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새롭게 집을 짓는 게 아니죠. 기존의 주택을 뜯어 고쳐 쓰는 거죠. 이건 무주택자가 아니라 기주택자. 기존의 주택을 갖고 있던 자가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새롭게 주택을 공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뜯어 고쳐 쓰는 거지 공급하지 않는다. 또 리모델링은 항시 반대하는 자가 있어요. 이건 동지가 아니야. 동지끼리 모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조합 만들 때 동지가 아니니까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 동의를 결의라고 합니다. 결의를 요한다 이거죠. 동의나 결의랑 똑같은 뜻인데 리모델링 조합은 결의라고 표현합니다. 또 리모델링은요. 전체를 다 할 수 있지만 한 개 동의를 할 수도 있거든요. 부분도 가능하다. 부분도 가능한 게 리모델링이다. 자, 그럼 여러분들 국민주택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그랬죠? 그럼 세 개 조합 중에서 국민주택의 우선권을 갖는 게 무슨 조합일 것 같습니까? 직장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조합은 국민주택의 우선권을 갖는다. 국민주택의 우선권이 있다. 이렇게 일단 가름해 놓고 책을 보겠습니다. 자, 주택조합 보겠습니다. 자, 이제 괄호 2번 주택조합의 종류를 먼저 보겠습니다. 1번에 지역주택조합, 2번에 직장주택조합, 3번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죠. 자, 1번 보자고요. 지역조합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이라고 그랬죠. 그럼 같은 지역인지 봐주세요. 가번 보니까 서울, 인천, 경기도에 거주하면 조합원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같은 지역 아니죠. 서울과 인천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다음에 구분에 따른 지역이라 밑줄 딱 치고요. 그다음 같은 권역별 지역이라고 적죠. 같은 권역별 지역입니다. 이게 예전에는요. 같은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시흥시에 사는 사람만 시흥시 조합을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이제는 시흥과 안산에 살아도 가능한 거예요. 같은 경기도잖아요. 같은 권역별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번에 보면은 뭐 수도권이라 볼 수 있고 나번은 뭐 충청권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묶어놨다는 거. 지역조합원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 두 번째, 직장주택조합은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게 설립했다고 돼 있죠. 세 번째, 리모델링 조합은 공동주택 소유자가 리모델링하게 설립한 조합입니다. 소유자잖아요, 이건 그죠? 그럼 물어볼게요. 단독주택도 리모델링 할 수 있나요? 단독주택. 리모델링 할 수 있나요? 근데 조합을 만들 필요가 있나요? 왜요? 혼자니까. 근데 공동주택은 리모델링 할 때 여러 명이니까 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단독주택 경우는 시공자 불러다 그냥 시키면 되는 거지 조합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자, 넘기시고요. 괄호 3번에 조합의 인가 신고 보겠습니다. 자, 설립 인가 보자고요.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할 때는 특시, 특도, 시군구에 인가를 받아라 그랬는데 앞으로 이걸 줄여서 시군구라고 부르자 이거예요. 조합의 인가는 누구한테 받는다? 시군, 구청장에게 받는다. 근데 밑에 간을 보니까 설립 신고라고 돼 있어요. 원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만 신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더 봐주는 거예요? 강화하는 거예요? 원래 인가 받아야 되는데 신고 안 돼요. 봐주는 거죠? 혜택 주는 거예요. 그럼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게 국민주택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혜택을 줄 것이다. 국민주택 밑줄 딱 치고요. 국민주택을 받기 위해 직장조합 밑줄 딱 치고요. 직장조합을 설립한 자 시군구에 신고한다. 신고라 밑줄. 이것도 출제가 참 잘 돼요. 원래 조합은 인가를 받아야 되지만 가장 혜택을 받은 국민주택을 받을 때는 신고한다. 그럼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국민주택의 우선권을 갖는 게 무슨 조합이라고요?
직장조합. 그러니까 직장조합이 국민주택을 받을 때는 신고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직장조합이 민영주택을 받는다면 이건 인가를 받아야죠. 반드시 국민주택일 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자, 2번 내려가서 설립 인가 요건이죠.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80%에 대한 토지 사용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밑줄 딱 쳐보세요. 조합을 만들려면 최소 80% 이상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확보돼야 돼요. 그럼 세 가지 조합 중에 주택을 새롭게 지을 때나 이게 필요하겠죠. 새롭게 지을 때나 사용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리모델링 경우는 이게 필요치 않겠죠. 그래서 80% 이상의 사용권을 요하는 조합은 딱 두 개 적으세요. 지역과 직장조합입니다. 지역이나 직장조합일 때만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리모델링은 적용되지 않겠죠. 직장이나 지역조합입니다. 자, 계속해서 그 밑에 줄.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주택조합을 설립했다. 무슨 조합이죠? 이게 그러니까? 리모델링 조합이죠. 그때는 다음 구문에 따른 결의를 증명하는 서를 시군구에게 받아야 합니다. 결의라 동그라미. 책을 주택법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좀 어렵게 풀어놨어요. 서술형으로 막 풀어놨거든요. 자, 세 가지 조합 중에 동지가 아닌 게 무슨 조합이다? 리모델링. 그 리모델링 조합은 반드시 결의를 얻어야 돼요. 그 결의는 동이랑 똑같은 뜻이에요. 밑에 1번 봅니다.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는 그때는 얼마의 결의다?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3분의 2상 결의와 각동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과반수기를 얻어야만 조합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3분의 2 각동 과반수. 두 번째, 한 개 동을 갖다가 리모델링 할 때는 그 동의 구분 소유자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결의를 얻어야만 리모델링 조합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결의 요건은 꼭 챙겨두셔야죠. 그러니까 지역이나 직정조합은 결의가 없어요. 리모델링 조합일 때 결의가 있습니다. 자,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는 전체 구분 소유자나 의결권의 3분의 2상 결의와 각동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과반수기를 얻어야만 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한 장 넘기시고 한 장 넘기기 전에 오른쪽 페이지 봐야 되겠네요.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 도표 있죠. 리모델링 조합의 경우죠. 박스 가번 보세요. 대선의 경우는 10년 경과, 나번은 중축은 15년 경과가 다시 한번 나오죠. 리모델링은 경과 년수가 있어야 합니다. 대선은 10년, 중축은 15년이라고 했어요. 자, 이제 넘기시고요. 이제 오른쪽 페이지 봐야 되겠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바로 4번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보자. 조합원의 숫자를 보겠습니다.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만약에 예정세대수가 800세대면 400명 이상은 돼야 구성할 수 있고요. 또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소 20명 이상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예정세대수의 50% 이상으로 구성하되 최소 20명 이상. 근데 첫 줄 괄호축을 보세요. 리모델링 조합은 제외한다고 돼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리모델링 조합은 50% 이상이 안 돼도 되고 20명이 안 돼도 된다 이거죠. 왜요? 부분이 가능하잖아. 리모델링은 부분이 가능하니까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이 되지 않아도 좋다는 겁니다. 부분 가능하니까. 자, 이제 2번으로 내려갑니다. 조합안의 모집 보자고요. 지역이나 직장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시군구에게 신고를 하고 공개 모집으로 모집한다.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시군구에게 신고하고요. 공개 모집으로 모집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 장 넘기시고요. 이제 3번 제목에 조합원의 자격이 나올 겁니다. 자, 박스로 들어갑니다.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은 일단은 무주택자라고 그랬었죠. 그죠? 무주택자가 원칙인데요. 예외가 있어요. 85지급배를 한 개 가진 자도 예외적 조합원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지역조합원을 볼까요? 지역조합원 1번 보면 조합 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는지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것 굉장히 좀 책을 보기 어렵게 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필기를 해드릴게요. 거기 지역조합 밑에다가요. 이렇게 적어줘요. 무주택자. 이것도 조합원의 자격이 될 수 있고요. 85제곱 이하. 80제곱 이하 한 채 소유한 자. 이렇게 적으세요. 둘 중 하나면 지역조합원 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도 될 수 있고요. 85 이하 한 채 가진 자도 조합원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세요. 그렇게 동그라미 1번은 그렇게 정리했고요. 이제 동그라미 2번은 6개월 보이나요?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같은 권역별 지역에 아까 있던 거 권역별 지역에 6월 이상 거주를 해야만 지역조합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해가지고 이제 직장조합을 봅니다. 직장조합도 1번은 뭐냐면 무주택자 또는 80여 한 채 소유한 자 그렇게 써주세요. 동그라미 1번 끝에다가 무주택자 그 자도 되고요. 85 이하 한 채 소유한 자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주택자 또는 85제곱미터를 한 채 소유한 자도 조합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동그라미 2번은 동일이 두 번 들어갑니다. 동일한 지역에 동일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 그랬죠. 지역도 같고 직장도 같은 곳에 근무해야만 직장조합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책을 보기가 상당히 좀 까다롭게 해놓았습니다. 일단 그렇게 대략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나중에 요약집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요약집에 아주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요. 일단 그렇게 확인하시고 이제 끝으로 리모델링 조합 볼까요? 리모델링 조합은 오른쪽 1, 2, 3 보세요. 다 소유자라고 나올 거예요. 1번 공동주택 소유자, 기주택 소유자가 조합원이고요. 2번 복리설 소유자 그랬네요. 이 복리설하면 상가쯤 보자고요. 아파트 상가도 리모델링 할 때는 상가 주인도 조합원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확인하시고 자, 이제 한 장 넘기겠습니다. 이제 조합이 거의 끝나가는데요. 맨 위에 5번 볼까요? 조합원에 대한 우선 공급이 나옵니다. 주택조합원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줄 가로수 리모델링 조합은 제비라고 돼 있죠? 이건 무슨 얘기죠? 리모델링 조합은 공급하는 게 아니니까 공급에서 빼란 얘기예요. 공급하는 게 아니니까. 계속해서 둘째 줄 봅니다. 직장조합에 대해서는 국민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국민주택의 우선권을 갖는 건 직장조합임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오시고요. 바로 8번 보겠습니다. 주택조합은 인가를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2년 나오죠? 2년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하면 허가를 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조합은 결성이 되면 2년 안에 승인을 신청하라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조합이에요.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한 장 넘기시죠. 책의 순서를 좀 바꾸겠는데요. 자, 순서 잡게요. 일단 사업주체 했잖아, 지금요. 사업주체 중에 조합까지 했잖아요. 그럼 사업주체가 사업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주택자금부터 먼저 보고 옵니다. 그것이 507페이지. 먼저 보고 일로 다시 넘어올게요. 자, 507페이지 보면은 제5절에 주택자금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사업주체가 결정됐으면 자금이 있어야 사업할 거 아니야, 이거죠? 주택자금인데 1번에 주택상환사채 빨간펜 밑줄. 요걸 위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요거 말고 두 개가 더 있습니다만 요걸 확실히 잡자. 그럼 여러분들 주택상환사채는 주택건설자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주택상환사채는 뭐냐면 이겁니다. 주택으로 갚겠다라는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자체가 사업주체입니다. 시행자죠. 사업주체인데 집을 져야 돼요. 집을 져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제가 사채를 발행합니다. 사채는 개인이 발행하는 의미가 있죠. 사채를 쭉 발행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채를 매입했습니다. 매입했을 때 제가 돈이 생기잖아요. 사채를 매입한 매입자금이 생기죠. 이 돈을 가지고 집을 져요. 집을 다진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사채 대금을 돈으로 갚지 않습니다.
다 지은 집으로 갚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주택 상환사채입니다. 그리고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장점이 있죠. 돈 없이도 사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행자가 중요합니다. 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는 주택으로 갚겠다라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니 이게 바로 주택 상환사채. 바로 누가 발행한다? LH와 등록사업자를 딱딱 끊어서 밑줄치자. LH공사와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LH는 등록사업자예요? 비등록사업자예요? 국가등이니까, 그죠? 비등록사업자는 민간이죠? 그래서 2번 보면 등록사업자 밑줄 딱 치고요. 등록사업자는 민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본금 또는 평가액, 기술력 등 일정 기준에 맞고 금융기관의 지급, 보증을 받은 경우만 발행할 수 있으니 등록사업자에다가 제한적 발행, 극히 제한을 받습니다. 등록사업자는 민간이니까 제한을 받는다. 보증을 받았을 때 발행할 수 있다 이거죠. 제한적 발행입니다. 자, 이제 걸어 3번.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하는 자 사채 발행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건 주택 쪽이니까 주택의 주무부처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걸어 4번. 발행 방법이죠. 주택 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합니다. 기명증권이 뭐죠? 이름을 기재하는 거죠. 이름을 기재하는 걸 기명증권이라고 한다. 두 번째. 주택 상환사채는 액면 또는 할인 방법으로 발행합니다. 액면 발행은 액면가 그대로 발행하는 거고 할인 방법은 디스카운트 해주는 건가요? 할인 방법 밑에다 이렇게 쓰세요. 이자율을 공제하고 발행. 이자율을 공제하고 발행하는 걸 할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채를 발행했을 때 상환할 때까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이자율을 빼고서 발행하니까 액면가보다 낮게 책정이 되겠죠? 이걸 할인 방법이라고 한다. 자, 이제 넘기시고. 바로 6번에 1번 봅니다.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하는 자, 발행 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을 하는 것이죠. 주택으로 갚는 겁니다. 그럼 2번.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때 3년은 뭘 뜻하죠? 3년이면 충분히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3년이면 주택 지을 수 있으니까 주택으로 갚아주는 겁니다. 자, 이제 3번. 주택 상환 자체는 양도하거나 중도역할 수 없는 게 원칙이죠. 아까 기명증권이라고 그랬죠. 기명이니까 양도할 수 없고요. 또는 중도 해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제 오른쪽 7번 갑니다. 주택 상환 자체의 효력을 보자고요. 등록 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됐다는 얘기는요. 건설회사가 망했다 이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자가 발행한 사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등록 사업자가 망했는데도 사채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등록 사업자는 보증을 받아서 발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따라서 그 자가 망했어도 보증을 해준 금융기관이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보증받았으니까 보증기관이 책임을 지는 것이죠. 자, 이제 8번 마저 봐요. 주택 상환 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이 법이라는 줄. 이 법은 무슨 법이죠? 주택법이잖아요. 주택법 공부하니까. 이 법의 규정한 외에는 상법 중 사채 발행의 밑줄, 상법 중 사채 발행 규정을 적용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사채라는 건 개인이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상법이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물음을 드릴게. 사채 발행에 대해서는 이 법, 주택법이죠. 주택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을 적용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주택법이 우선할까요? 상법이 우선할까요? 잘 한번 읽어볼까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대부분은 이 법을 따르라는 얘기죠. 이 법에다 우선권이라고 적자. 이 법이 우선하고 그게 없다면 상법으로 간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주택 상환 자체가 가장 중요한 주택 자금이 되고요. 이제 02번에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또한 주택 자금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건 지자체라 밑줄만 쓰세요. 지자체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한 장을 더 넘기면요. 또 하나의 자금이 있어요. 이것이 03번에 입주자 저축이 있습니다. 입주자 저축하면 많이 들어봤던 거예요. 청약저축이랄지 청약예금이랄지 청약부금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하나로 통일됐잖아요.
하나로 통일됐습니다. 2번에 뭐라고 되어 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뜻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세 가지를 모두 이뤄낸다고 하죠. 그래서 앞으로 입주택저축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뜻한다. 이러한 그 자금이 건설 자금인데 하나만 알면 돼요. 주택 상환사채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보셔야 되겠죠? 자, 다시 488로 옵니다. 자, 이제 순서를 다시 잡습니다. 사업 주체가 결정됐습니다. 주택 자금이 확보되었습니다. 주택 지을 수 있게 있죠. 주택을 지을 때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주택법에서는 허가를 뭐라고 한다?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있죠. 2절을 그래서 보는 거예요. 2절에다 별표 하나 딱 세요. 사업계획 승인은 허가받는 겁니다. 자, 우선 1번의 대상부터 보자. 오른쪽 박스 보시죠. 단독주택이라면 30호 이상, 공동주택이라면 30세 이상, 대지란다면 1만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한 번 지을 때 30개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니 결국은 주택법 적용 대상의 30개 이상이라는 걸 뜻하죠. 한 번 지을 때 30개 이상일 때 승인 받는 겁니다. 근데 아까 어디선가 뭐 20호 있었죠. 어디서 나왔었죠? 그 밑에다 적자. 연간 21만 이상 그렇게 적어보세요. 연간 21만 이상. 이건 땡땡 하고요. 등록사업자 요건이죠. 등록사업자 요건은 연간 20개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20개 이상을 짓는 민간업자는 등록을 받는 거고 또 한 번 지을 때 30개 이상이라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자 이 뜻이에요. 그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제 맨 밑으로 내려갑니다. 걸어면 사업계획 승인권자 여기가 복잡해요. 자, 이제 허가에 해당되는 사업계획 승인을 누구한테 받는지를 따져봅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 여러분들 사업계획 승인하면요. 건축허가와 같은 맥락이라고 그랬어요. 건축허가를 우리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 건축허가는 기준에 의해서만 허가를 이루어지는 기속행위라고 했죠. 기준에 의한다. 재량행위가 아니라고요. 따라서 그건 짭짤한 거예요. 개고생이에요. 개고생이라고. 기준만 확인하고 허가를 해주는 거거든요. 개고생이니까 상급자가 허가합니까? 똘마니 갑니까? 똘마니 가는 거예요. 이게 시군구가 허가관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의미의 사업계획 승인은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재량행위로 판시한다. 재량행위로 봐요. 승인자가 재량껏 해줍니다. 즉 기부 체납을 요청할 수 있다. 승인자가 승인해 줄 때 기부 체납을 요청할 수 있어요. 우리 도에 땅 좀 가지고 와라. 그럼 승인해 줄게. 재량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러니 사업계획 승인은 짭짤 개고생. 이건 짭짤하다. 짭짤하니까 똘마니 안 줘요, 이건. 요것은 원칙은 중간지급이 같습니다. 똘마니가 시군구인데 시군구 윗급이 시도지사잖아요. 이자가 승인하는 거예요. 이자가. 똘마니가 안 하는 이유는 짭짤한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외로서 국토부 장관. 장관도 승인할 수 있죠. 이건 왕짭짤이겠다, 그죠? 왕짭짤은 국토부가 챙기는 겁니다. 그럼 이걸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시도지사를 제가 분리해 볼게요. 요 시는 도와 레벨이 같으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까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도에는 특도가 포함되어 있겠죠. 특도와 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얘네가 승인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특시, 특광, 특시, 특도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도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보자고요. 여기 도가 있다. 도에는 시와 군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 같았으면 시흥시 아파트를 지을 때 도지사가 승인했던 거예요. 얘네들은 똘마니니까 승인 못했습니다. 도의사가 승인하면서 얘가 땅을 다 받아 먹는 거예요. 기부처럼 얘가 먹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불만이 많겠죠. 시장 군수는 왜 우리 동네 아파트 짓는데 당신이 승인하고 당신이 기부 전압을 가져가느냐. 불만이 많았던 거죠. 근데 예전에는 따지지를 못했습니다. 왜? 얘가 직급이 높잖아요. 또 임명직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얘네가 과감히 따집니다. 다 선거로 뽑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나 군수를 다 선거로 뽑고 얘도 선거로 뽑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할 말 다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맨날 가서 따집니다, 얘한테. 왜 우리 걸 당신이 챙겨 먹느냐. 하도 따지니까 도의사가 귀찮겠죠? 또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 좋다. 그럼 니네가 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의사 대신에 시장 군수에게 승인을 물려줍니다. 물려줄 때 그냥 안 물려주죠? 도지사가 시장 군수에게 승인해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직급이 낮으니까 조그만한 것만 해라. 규모가 작은 건 너희들이 해라 그랬어요. 그 규모가 작은 게 10만 제곱 미만. 10만 제곱 미만 할 때는 도의사 대신에 시장 군수가 들어갑니다. 자, 그걸 한번 볼까요? 자, 승인자 원칙 두 번째 박스 보세요. 얼마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0만 미만 할 때 누가 한다고요? 특, 광, 특시, 특도의 시장 군수가 나오죠. 시장 군수 밑줄. 도지사가 빠지고 시장 군수가 들어가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외우면 안 되고요. 시도가 하는데 작은 건 도 대신에 시장 군수가 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누가 또 불만이야? 대도시. 대도시장이 또 불만합니다. 대도시가 얘를 찾아가. 왜 우리는 큰데 조그만한 것만 하냐? 또 따져요. 따지니까 일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럼 너 큰 것도 해 그랬어. 큰 게 10만 이상이죠. 그러니까 10만 이상은 시도나 대도시가 합니다. 그 위에도 펴보세요. 위에 칸. 얼마 이상이라고요? 10만 이상일 때는 시도나 대도시가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외울 수가 없어요, 이건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사업계획 쓰기는 짭짤 개고생. 짭짤. 기부사람 요청하죠? 똘마니가 합니까? 중간직이 합니까? 중간직. 그게 누구야? 시도지사. 단. 작은 건 누구 대신 누가 한다? 도의사 대신에 시장 군수가 한다. 대도시는 큰 것도 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자, 넘기시고요. 예외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올 거예요. 예외는 다음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한다. 네 가지가 나오는데 2번만 보자. 규모가 엄청 크네요. 330만 제곱 이상의 택지 개발이나 도시 개발 사업을 한다면 규모가 엄청 크잖아요. 100만 평이잖아요. 왕짭짜리니까 장관이 챙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업계획 승인자는 짭짤하니까 시도지사가 하고 예외는 국토부가 한다. 다만 작은 건 시장 군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됐고요. 책을 한 장 넘기시고요. 맨 밑에 03번 봅니다. 승인 여부 결정이라고 돼 있죠? 사업계획 승인자는 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 승인 여부를 통보해 줍니다. 이건 개수가 많으니까 날짜가 꽤 길어요. 60일 이내 승인 여부를 통보해 줍니다. 왜 60일일까? 제 손가락 좀 볼까요? 사업계획 승인 6글자잖아. 그래서 60일. 이상하게 글자 수가 맞아 떨어집니다. 사업계획 승인 6글자다. 60일. 한 장을 또 살짝 넘겨주시고요. 이제 495페이지 보겠습니다. 제3절에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가 나오는데 이건 두 개만 체크할게요. 1번 토지 출입에다 밑줄 딱 치고요. 그리고 한 장을 잠깐 넘겨보자. 한 장을 넘기면 03번에 토지 수용 사용의 밑줄 딱 쳐보세요. 주택을 짓다 보면 남의 땅도 출입할 수 있고 토지를 수용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토지 수용 배웠었죠? 토지 수용, 땅 뺏는 거. 그럼 행정청만 뺐는데요, 비행도 뺏을 수 있었어요. 우리 앞서 배운 바에 의하면 사업할 때 비행이나 행이나 다 수용할 수 있잖아요. 또 과거에 타인의 토지를 출입한다는 걸 배웠죠. 행정청도 출입할 수 있고 비행도 출입할 수 있었잖아요. 모든 시행자가 다 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주택법은 안 그래요. 자, 주택법 토지 출입 볼까요? 출입권자가 누굽니까?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만 출입합니다. 또 한 장 잠깐 넘겨봐요. 토지 수용권자도요, 수용할 수 있는 자도 딱 4명이에요.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민간은 출입도 못하고 수용도 못합니다. 이게 관건이에요. 그럼 이유를 적어드리자. 다시 앞으로 오세요. 책 맨 밑에다가 한 두세 줄 받아 적자. 받아 적으세요.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은 공익사업이에요? 아니에요? 주택건설사업은요. 공익사업일까요? 공익사업이 아닐까요? 공익사업이 아니라고요? 저는 민법 선생이 아니라니까요. 공법 시간은 무조건 다 공익사업이에요. 자, 그래서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은 공익사업이지만 공익성이 작다. 공익사업이지만 공익성이 작다. 화살표 딱 치고 제한적 출입, 제한적 수용 이렇게. 공익성이 작으니까 출입도 제한적 출입이고요. 수용도 제한적 수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이유를 달았습니다. 제한적 출입, 제한적 수용입니다. 그러니 민간은 출입도 못하고 민간은 수용도 못하는 거예요. 국가 등만 수용할 수 있고 출입할 수 있다. 그게 국가가 4개. 누구예요?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그자만 출입할 수 있고 그자만 수용할 수 있다. 이유를 그렇게 설정하시면 돼요. 수용적으로 다시 이제 하나 넘기시고. 그래서 토지 수용을 보면은 수용권자는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라고 돼 있죠. 자, 이제 바로 5번으로 쭉 내려가자. 특례를 봐야 돼요. 4번부터 봐야죠. 4번.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때 이 법 규정을 제외하는 공익사법을 규정하니 그다음 원칙이라고 적자. 토지를 수용할 때 원칙은 공익사법을 따른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5번에 특례가 나온다. 특례니까 땡땡하고요. 원칙 X. 원칙을 따르지 않는 것이 특례입니다. 시행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특례를 주죠. 그래서 사업인정을 간주해 준다는 말이 나오죠. 이건 사업계획 승인에다 밑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면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우리 토지 수용할 때 장관한테 가서 사업인정을 받아야만 수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특례는 줘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면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두 번째, 재결 신청이 나옵니다. 재결 신청은 보상이 결렬됐을 때 중지해 주는 거잖아요. 원칙은 1년이었습니다만 특례를 주어서 사업기간 내 하도록 되어 있죠? 밑줄 딱 쳐놓으세요. 사업기간 내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주택법상의 토지 수용은 제한을 가합니다만 특례는 줍니다. 사업인정으로 간주해 주는 게 뭐라고요? 사업계획 승인. 재결 신청은요, 공사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특례는 주고 있다.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한 개만 하고 맞추겠습니다. 한 장 넘기시고요. 두 장, 세 장 넘기시죠. 페이지 503페이지 보겠습니다. 503페이지 사용 검사 나와 있죠? 사용 검사는 뭐랑 똑같다고 그랬죠? 사용 승인이라 준공 검사와 똑같다고 그랬죠. 주택법에서는 사용 검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용 검사는 주택을 다 줬단 말이에요. 다 줘놓고 사용하기 전에 검사 받는 건데 이것은 뒤치다거리 아닙니까? 다 끝나고 검사하는 거니까 짭짤 개고생. 그러니까 똘마니 가는 거예요. 개고생이니까. 그래서 원칙은 시군구청장이 한다. 똘마니 간다. 예외는 국토부가 한다. 그럼 어떨 때 국토부가 검사할까요? 국토부가 아까 승인하는 경우 있었죠. 그것은 국토부가 검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사업계획 승인도 배웠고요. 지금 사용검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짭짤 개고생. 짭고생? 사업계획 승인은 재량행위라고 그랬잖아요. 짭짤이죠. 그러니까 똘마니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시도의사급이 해요. 근데 사용검사는 끝나고 쥐특거리. 이건 개고생. 똘마니 시군구 하는 겁니다. 자, 물어볼게요. 경기도 시흥시입니다. 시흥시는 대도시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여기 이제 주택을 짓는데 15만 제곱의 사업을 합니다. 커요? 안 커요? 응? 아까 10만이 될 때 크다고 그랬잖아요. 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죠? 승인을 누구한테 받는다? 큰 거잖아, 이거. 경기도시에게 승인 받습니다. 공사 끝났습니다.
사용검사 누구한테 받는다? 시흥시장에게 받는다. 이제 5반 작업을 합니다. 5반 작업의 사업을 한다면 이건 작잖아요. 작으니까 승인 누구한테 받는다? 시흥시장. 검사 누구한테 받는다? 시흥시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가만히 있어서 모를 줄 알았더니 다 아시긴 아시네요. 퍽 다행스럽습니다. 자, 이제 한 장 넘기시고요. 자, 이제 괄호 4번을 좀 보겠습니다. 괄호 4번에 박스 1번 봅니다. 여러분, 일단 사용검사는 원칙은 누가 받는 거죠? 사업 주체가 받겠죠, 그죠? 그래서 1번 보면 사업 주체가 파산했어요. 망했다 이거지. 그랬다면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 예정자가 검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사업 주체가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망했어. 망했으면 시공을 보증한 자가 검사를 받아요. 근데 그 자도 망해. 줄줄이 파산. 그러면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있죠. 거기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라고 적으세요.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받는다. 그러니까 시공을 보증한 자마저 망하면 아직 입주는 들어오지가 않았으니까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있거든요. 그 자가 검사를 받습니다. 주택법은 주택을 취급하니까 빨리빨리 검사를 받음으로써 주택을 입주시키자 이거예요. 원칙은 누가 받는다? 사업주체. 망했다? 보증한 자. 걔도 망했네?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받는다 이겁니다.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 괄호 5번 임시 사용 승인이라도 빨간펜 밑줄. 주택법은요. 사용검사는 별로 안 중요해요. 임시 사용 승인을 더 중시합니다. 주택 쪽이다 보니까 잠깐이라도 쓸 수 있는 곳에 의미를 두자는 거예요. 자, 시기를 보겠습니다. 2번으로 갑니다. 2번 임시사용 승인의 시기죠. 주택 건설 사업의 경우에 건축물은 동별로 공사 관리했을 때 임시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죠. 건축물 동별의 밑줄. 건축물이라는 동별. 또 대지란다면 구역별 밑줄. 대지라면 구역별로 임시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건 3번의 셋째 줄. 이 경우에 임시사용 승인 대상이 공동주택이라면 세대별로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빨리빨리 입주를 시키자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임시사용 승인의 시기를 봅니다. 건축물은 동별, 대지는 구역별,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가능해. 그렇게 하면서 빨리빨리 입주를 시키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법을 어디까지 했냐면 정의, 용어 정의 좀 알아봤고요. 사업주체 공부했죠. 주택자금까지 했고요. 이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공사 끝났을 때 사용검사까지 맞춘 겁니다. 그럼 건설 예산을 다 맞춘 거죠. 건설을 했으니까 이 주택을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어디냐면 페이지 514. 주택을 다 졌으니까 514페이지 주택을 공급하는 게 나오죠. 여기부터 다음 주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요거하고 농지부까지 다 맞추고 약속했던 거 있었죠? 뭐 한다고요? 그거 볼 겁니다. 그렇게 할 테니까 오늘은 이쯤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